이번 글은 지정숙 작가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8번째 이야기 여로입니다. 여로 지정숙. 둘째 언니가 들어서고 있다. 저렇게 웃는 얼굴로 친정에 온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아버지, 막내 사이 보셔야지요. 막내딸 고운 때 가시기 전에 남자는 차남이며 지금은 부모님을 도와 장사를 하고 있단다.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집은 물론 의정부 시내에 가게까지 내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언니는 자신이 원했던 신랑감인 양 달떠 있었다. 언니는 우리 집과 같은 논산군에 속해 있는 면으로 시집을 갔다. 시골 부자, 일 부자라는 말대로 언니는 시집살이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엄마의 심부름이나 언니의 요청으로 언니네 집을 심심치 않게 드나들었다. 언니네 동네엔 언니의 시당숙모와 남자의 사촌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은 돈독한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그 남자 이야기가 나왔던가 보았다. 언니는 또 그 말을 시당숙모로부터 전해 들었고 언니는 빨리 서둘지 않으면 기막히게 좋은 자리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며 남자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중신아비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해도 되는 것일까? 자신처럼 맏며느리가 아닌데다 농사까지 짓지 않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나? 엄마 역시 마음이 동하는 눈치다. 둘째 형부는 아버지가 고른 사람이다. 남자다운 용모보다는 착하고 순하고 정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낙점된, 하지만 몸 약한 언니를 보호해 줄 거란 아버지의 바람은 말짱 물거품이 되어 있었다. 언니는 서너 살 때 팔에 작은 종기가 생기더란다. 하찮게 보신 아버지는 고름을 짜내느라고 느릅나무를 붙여주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염증은 뼈까지 전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언니를 지게에 태우고 논산 읍내의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천운으로 육군 통합병원을 알게 되어 큰 수술을 받았으나 커다란 흉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터였다. 딸 셋 중 하나라도 시집가서 잘 사는 걸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니의 말에 아버지는 포천이라는 네가 숭한 첩첩산중 구석배기요라는 말로 언성을 높이셨다. 아버지는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던 오빠를 면회하느라 여러 번 포천에 다녀오셨던 것이다. 언니는 주춤하더니 포천이 아니라 의정부에 살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막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버지 마음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네 말이 틀리다더냐. 사람이 최고라 그 말이지. 사람 잘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겨. 아버지는 정이나 그러면 날짜를 잡아보라며 일단 언니를 돌려보냈다. 올봄에 결혼한 오빠는 특수작물에 관심이 많아 가끔 집을 비우고 연수를 가곤 했었다. 언니는 마치 오빠의 부재를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다. 도시 생활만 했던 새언니는 부엌일은 고사하고 촌살림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새언니를 얻으면 편하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나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오빠는 나의 힘든 올케살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좋아 죽는 오빠와 올케 언니를 보면 괜히 질투가 났다. 나만 예뻐해 주었던 오빠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다 오빠에게 들켰던 일도 부지기수였다. 남자를 선보기로 약속된 날, 그날도 오빠는 연수를 가고 없었다. 아버지는 오빠를 보내고 싶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의정부로 향하셨다. 잘 보고 오셔유. 제대로 짰짜시. 엄마는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시 확인하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나는 어찌된 일인지 오빠의 부재가 영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웠다. 아버지가 나가신 후 엄마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듯 나를 데리고 밭으로 갔다. 야야, 니는 자꾸
맏며느리로 간다고 하는데 이상혁의 맏며느리 자리가 나서질 않는다. 이왕 말이 나왔은 게 말이지만서도 맏며느리가 얼마나 힘든디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언니가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칠 때 엄마는 분명 맏며느리는 힘든 만큼 그만한 대우가 뒤따르는 법이라고 말했었다. 하긴 맏며느리로 가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며 큰 소리를 쳤던 나도 엄마와 언니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 사육감은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눈치를 살핀다. 물어볼 것도 없어. 옴니암니 살펴봐도 사내다운 디가 하나도 없으니. 내 자식 고생 안 시키는 게 중요하지. 인물만 번지르르 하면 못 얻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당신의 뜻을 내비쳤다. 아버지는 장죽에 불을 붙여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언니의 시당 숙모가 왔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신랑감을 보고 오셨으니 이쪽에서도 신부감을 보여줘야 한단다. 경이 바른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나는 헛수고를 자처하는 남자 쪽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언니의 시당 숙모가 다녀간 지 사나흘이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성장을 한 여인이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꾸벅 인사를 했다. 그녀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본다. 남자의 사촌 누이가 분명했다. 나는 민망해 시원한 음료를 한 잔 건네고는 뒷곁으로 숨어버렸다. 그 정도면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작은 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 쪽에서 맞선을 보길 원한다는 것이다. 안 돼. 내 딸을 그런 놈한테 보내고 싶지 않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아버지는 재떨이가 쪼개질 정도로 장죽을 두드렸다. 아버지, 제 딸을 보고 사윗감을 고르라는 말 아시잖아요. 제가 학벌이 좋아요. 나긋나긋 애교가 있어요. 여자는 그저 환영하는 집으로 시집가야 편히 사는 거예요. 신부감이 부엌에서 나왔으니 부자로 사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니는 집요한 노력으로 아버지로부터 내가 알아서 하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나는 자의반 타의반 맞선을 보러 나갔다. 아버지로부터 남자의 용모를 미리 들었던 게 화근일까. 남자는 역시 아버지 표현대로였다. 삐질삐질 땀만 흘리고 있는 남자를 향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요, 술은 드시나요? 술 마시는 사람은 싫은데. 예, 저 많이는 못하고요. 한 잔씩. 남자는 말을 더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의 말을 묻지 않았다. 간신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가 뒤따라 나와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나는 끝내 남자의 호의를 뿌리쳤다. 얼마를 걸었을 것이다. 뒷목이 따갑게 느껴졌다. 뒤를 돌아다보았다. 남자는 꼼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애 편지를 받고 나서야 남자가 우리 동네까지 나를 뒤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역시 내 딸은 다르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골라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둘째 언니는 어떻게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며 나를 다그쳤다. 맞선을 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반강제로 언니의 손에 이끌려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나질 않는다. 두 번째 만남이 문제가 되었다. 남자 측에서는 아주 싫었으면 처녀가 나왔겠느냐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모양이었다. 아예 언니의 당숙모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총각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사병이 나서 사촌 누나네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아들을 따라 남자의 부모님도 같이 그러고 있단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미 내려올 때 약혼식을 하고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했다. 세상에, 나 같은 촌뜨기를.